자, 이번에는 2016년도 기출풀이부터 한번 달려볼게요. 2016년도에 6번. 다음은 전문상담 교사가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활용하여 진행한 집단상담 과정입니다. 괄호 안에 기흥, 니은에 해당하는 역할을 모레노가 제시한 사이코 드라마의 요소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쓰세요. 자, 다 필요 없고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 같은 말이죠. 5가지 구성 요소를 적어볼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심리극의 사이코 드라마든 심리극이든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5대 요소. 첫 번째, 연출가. 왜 첫 번째 제가 연출가부터 적었을까요? 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상담. 자. 그 다음 내담자가 있어야 되겠죠? 주인공이 내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주인공의 마음을 표현해줄 친구가 필요해요. 그쵸? 잘 가, 가지마. 그러면 잘 가 하면 잘 가 했는데 내 보조자가 내 진짜 마음은 가지마 제발. 그쵸? 그래서 이중자기법인데 이거 해줄 친구가 필요해요. 내 친구들. 보조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조자는 내 친구들이 해줄 거예요. 1명이든 2명이든. 그 다음에 필요한 데가 뭐 있어요? 이제 필요한 게 봐주는 관객. 그 다음에 사이코 드라마를 해야 되니까 무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 읽어도 맞출 수 있어요. 자, 주인공은 순이가 내담자예요. 자, 관객 있죠. 그 다음 상담교사가 연출가를 할 거고, 그럼 이제 병서와 진이가 잘 가, 가지마, 그쵸? 행복해, 떠나지마 해야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 뭐예요?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답이. 목이 아파서 읽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16년에 8번.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에 삶의 의미라는 주제로 실시한 인성교육 내용의 일부입니다. 프랭클이 제시한 3가지 가치 중 상담교사가 설명하고 있는 가치의 명칭을 쓰는 겁니다. 자, 인간은 무엇인가 창조하거나 경험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의미치료라는 상담 이론을 개발한 프랭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여러 강제 수용소에 오랫동안 수감되었죠.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프랭클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점은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운명이나 좌절과 고통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가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태도의 가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태도의 가치. 그래서 이 태도의 가치가 원래 삼총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삼총사를 또 다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프랭클이 말한 가치가 있는데 삼총사 뭐가 이렇게 줄이 이상하게 꺼지지? 태도의 가치가 이제 기출에 나왔고요. 자, 나머지 안 나온 친구들을 공부해 봐야 되겠죠? 페이지는 114페이지 책을 보시면 되겠고 창조의 가치, 경험의 가치가 있습니다.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돼. 강제로 외우겠어요. 자, 창조. 우리 창조경제란 말 들어봤죠? 그쵸? 창조경제 들어봤고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유튜버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유튜버를 뭐라고 하게요? 크리에이티버라고 말합니다. 그쵸? 크리에이티브. 뭔가 창조적인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유튜브를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취미 이거예요 하면서 막 유튜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유튜브로 이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티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를 노동, 취미,
1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험적 가치는 어떻게 외우느냐? 자, 우리가 단풍나무 보러 가죠. 전 자연을 별로 안 좋아해서 단풍나무 안 보러 가지만 바다 좋아해요. 그렇죠? 바다를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또 봄 되면 꽃을 보러 가죠. 그래서 자연을 즐기고 자연에 구경하고 제주도 여행 가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문화 생활을 즐기고 전 참고로 전시회 오지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전시회 가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요게 이제 경험적 가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분류를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자, 요거는 유튜브 생각해주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티브라고 하거든요. 크리에이티버,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취미로 시작했다가 돈을 번다, 노동을 해서 나중에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고 자 이제 8번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민서와의 첫 회기 상담에서 상담교사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사례를 요약한 겁니다. 절충적인 상담 접근을 지향하는 상담교사는 사례 개념화를 위해 민서가 보이는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해요. 민서가 보이는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논술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논술형 한 문제 그거예요. 이제 안 나와요.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목이 아프니까 작성 방법, 서론, 본론, 결론은 여러분이 쓰시고 성격 및 행동 특성에서 나타나는 민서의 부적응 행동이 펄스가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접촉 경계 혼란 중 어떤 혼란에 해당되는지 그 개념의 명칭을 쓰고 그 개념을 선택한 근거를 찾아 제시하시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였어요? 우리 게슈탈트에서 요거 접촉 경계 혼란. 자, 115페이지를 보시면 접촉 경계 혼란이 뭐뭐뭐 있었어요. 적어볼게요. 자, 우리 반에 우리 반에 내 편인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반에 내 편인자가 2용. 우리 반에 내 편인 자가 몇 명? 2명이에요. 투용. 그쵸? 그래서 반이 반전, 내가 내사, 편이 편향, 자가 자의식, 투가 투사, 융이 융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합이나 융해나 그게 그건데 그래도 좀 더 올바른 단어로 융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접촉 경계 혼란의 친구들입니다. 접촉 경계 혼란의 6명의 친구들이에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경계 혼란 6개 중에 뭔가 한번 봅시다. 민서의 부적응. 그 부분만 읽고 싶어요. 그 부분만. 성격 및 행동 특성 한번 볼까요? 민서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다. 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관계 형성에 소극적이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다. 다른 반 아이들이 자신을 쳐다만 봐도 마음이 불편하고 악의 없는 가벼운 농담에도 상처받을 정도로 예민하다. 그리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쓴다. 뭐예요? 자의식. 나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자의식으로, 자 이제 자의식 요걸로 당첨됐습니다. 당첨 자의식. 자신이 자기를 대상화하여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관찰하고 항상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염려와 공상 속에 빠져 지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쳐다만 봐도 마음이 불편하고 악의 없는 가벼운 농담에도 상처를 받을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점을 보아서 민서의 접촉 경계 혼란은 자의식이다 라고 답 하나 날려보냈고요. 다음 두 번째, 또래 관계에서 보이는 민서의 부적응 행동이 글래서가 선택한 선택 이론에서 제시한 5가지 기본 욕구 중 저는 소생, 힘자질 이렇게 외웁니다. 소생,
아마 여러분에게는 다른 말 했을 텐데 전 그냥 말 안 돼도 마음대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즐거움, 자유, 힘, 성취, 그 다음에 생존, 소속감. 그래서 요 5개, 5가지 기본 욕구 중 어떤 욕구의 좌절과 관련된 것이 쓰고 욕구 좌절의 근거를 민서의 사례에서 찾아 제시할 것이라고 해서 어디 이건가요? 맞네요. 자, 호소 문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냐는 질문의 민서는 수학 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문제를 못 풀어 너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전에도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잘 안 돼서 속상했는데 수학 시간 이후에 마음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요즘 반 아이들이 변결이 잦아진 것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 자기 잘못 때문이라며 죄송해요. 제가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답이고 사회집단에 그러니까 안 읽으니까 모르겠네요. 사회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 친구들에게 소속되고 싶은 욕구,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게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 등이 있고 이전에도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잘 안 돼서 속상했는데 맞네요. 수학 시간 이후에 마음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 점을 보면 민서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속감,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래 관계에서 보이는 요거 했죠. 자, 백의 인지치료 이론에서 인지한 인지적 왜곡 중 개인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민서의 사례에서 개인화를 보여주는 근거를 찾아 제시할 것. 그래서 개인화의 의미가 뭐예요? 개인화의 의미는 관련 지을 만한 뭐가 없어요? 여기도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 의미적 추론이 생각나야지. 근거가 없는데 성급하게 최종 결론을 내린다가 의미적 추론이었죠. 그래서 근거가 없을 때에도 외적 사상과 자기 자신을 관련 짓는 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적 사상해도 되고 사건과 자기 자신 관련 짓는 거. 그래서 뭐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보면 한일전 축구가 맨날 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안 봐도 질 때도 있는데. 그래서 민서는 수학 시간에 자신이 문제를 못 풀고 나서 반 아이들이 결석을 자주 한다. 지가 수학 문제 못 푼 거랑 애들 결석하는 거랑 아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결석 자주 한다고 속상한다고 했다는 점을 보면 개인화가 있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2017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017년 다음은 전문 상담교사인 김교사와 슈퍼바이저 대화 내용입니다. 김교사가 내담자와의 상담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지칭하는 정신분석 이론의 용어를 쓰시오. 설명이 없어서 기입형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김교사, 한 달 전부터 이성교재 문제로 찾아온 한 남학생의 상담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남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슈퍼바이저,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김교사,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대학 입학 이후에 바로 헤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남학생 인상이 그 새끼랑 비슷한 인상이네요. 그쵸? 그 새끼, 날 차버린 그 새끼. 그래서 이제 뭐예요? 역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이는 뭐예요? 전이 우리 아까 기출에서 봤죠? 새엄마가 들어왔어, 우리 집에. 아까 누구였죠? 누군지 이름 기억 안 나. 누가 4살 때 새엄마가 들어왔어. 우리 새엄마는 우리 아빠랑 재혼했으니까 생긴 새엄마예요. 그런데 내가 상담교사한테 갔더니 상담교사가 재혼했대. 그래서 난 우리 새엄마 안 좋아하는데 우리 상담교사 선생님도 재혼했으니까 어디 가서 새엄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전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선생님 재혼했다면서요? 우리 엄마 재혼해서 나 재혼한 사람 다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이죠. 역전이 뭐예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들어왔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고민할 게 있는데 남학생이 들어왔어. 쟤 날 차버린 그 새끼랑 너무 닮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역전입니다. 넘어갈게요.
2017년도에 4번. 다음은 민희가 상담 게시판에 쓴 상담 신청 내용이다. 민희에게 나타나는 정신분석 이론의 방어 기제 2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 참고로 정말 이때 답 적은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없었어요. 진짜. 뭐 2개 다 맞은 사람은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없다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 맞춘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요거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데, 문제가 자아방어 기제로 묻죠? 근데 이거 근본은 내용이 뭐예요? 강박장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박장애 사람들이 보이는 자아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수화랑 정신분석이랑 크로스 한 게 되겠습니다. 그쵸? 안녕하세요. 전 요즘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괴로워요. 학교 화장실이나 교실 문손잡이에 손이 닿으면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어 병이 걸릴 것만 같고 병균이 내 몸 여기저기로 퍼지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병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그럴수록 더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 비누를 여러 번 묻혀서 뜨거운 물에 손을 씻으면 잠시 괜찮아지긴 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병균 생각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격리입니다. 자, 격리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무의식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의식의 세계에 남고 이와 관련된 감정은 무의식 세계에 보내버리는 것이 불립니다. 두 번째로는 취소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어떤 대상을 향한 충동으로 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원상복구시키려는 기제가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격리와 취소였고요. 어렵죠? 그래서 그 영화 숨바꼭질이라는 스릴러, 공포 스릴러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손현주 배우님이 어릴 때 입양돼요. 어떤 집에 입양이 되는데 그 집에 이미 형이 있었어. 그 부부의 친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손현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입양됐으니까 나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면 원래 있던 친자식을 좀 약간 다운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연히 집 주변에서 발생한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뭐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어쨌든 어떤 여학생을 유린한 내용으로 경찰이 찾아왔을 때 이제 손현주 배우님이 이제 어릴 때 형이 그랬다고 목격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이 깜빵에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현주 배우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입양되어 왔는데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집의 친자식이었던 친형을 깜빵을 보냈잖아요. 거짓말해서 보낸 거죠. 그런 적 없는데, 형은 그런 적 없는데 제가 형이 옆에 여학생 성폭행한 거 봤다고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잊고 싶으니까 손현주 분께서 강박장애가 있어서 손을 하루에 뭐 한 120번 씻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컵을 매일매일 하루 종일 컵을 씻고 있습니다. 뽀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컵을 씻을 때 뽀득 귀에다 대고 뽀드득 하면 또 씻고 또 엎어놓고 또 딴 거 꺼내서 또 뽀드득 확인하고 또 씻고. 그래서 완전 강박장애를 일으키죠. 그게 뭐예요? 격리. 내가 형을 옛날에 형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맞아요, 형이었어요 하고 형을 일부러 깜빵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형이 무죄인데.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무의식에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나한테 격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취소.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형을 그렇게 감옥소에 보내지 말걸. 거짓말하지 말걸. 하는데 취소가 안 돼. 이미 지났어. 이미 깜빵 갔다 왔고 이미 그 사건은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자 미친 듯이 자신의 죄를 씻는 거죠. 그렇죠?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요. 자, 2017년도 5번에 다음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 교사들이 기획 회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바찐의 뭐뭐뭐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바디스캔 명상하고요. 또 티즈데일의 또 동료들이 개발한 뿅뿅뿅 기반의 인지치료도 우울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음챙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2017년에 6번 다음 학교폭력 가해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남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상담 추구록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관점에서 근거해서 기읍과 니은에 사용된 기법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는 겁니다. 기읍,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 걸 보니 영철이는 책임감이 있군요. 지난 몇 달 동안 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 절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라고 해서
시험 칠 때 아주 많은 학생들을 이제 혼란의 카오스에 빠뜨렸던 문제였죠. 그래서 이게 답은 뭐였냐? 답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막 알고 있는 게 뭐였어요? 뭐 수포에 침 뱉기, 아까 수포에 침 뱉는 거 그림 그렸죠? 수포에 침 뱉기, 자기 포착하기, 그 다음에 악동 피하기, 단추 누르기 이렇게 등등등 엄청 유명한 게 있는데 99페이지에 8번을 보시면 격려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격려였어요. 답이 격려였어요. 여러분은 막 어려운 걸 생각하면서 어려운 걸 거야 생각하지만 느낌이 안 와.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줄어나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단추 누르기도 아니고 뭐뭐처럼 행동하기도 아니고 내담자 수포에 침 뱉기도 아니고 이게 뭘까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자,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차례로 떠올려 보세요. 자, 관련 있었던 좋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불쾌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다음 눈을 뜨세요. 그래서 네가 기분을 선택할 수 있어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나쁜 기억, 좋은 기억 네가 떠올릴 수 있고 그 기분, 감정은 네가 선택할 수 있단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단다 라고 해서 단추 누르기 아까 했죠. 그 내용입니다. 자, 7번.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주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추구록입니다. 뿅뿅 가로 안에 공동으로 들어갈 100의 인지치료 개념을 쓰세요. 그래서 이 빵꾸만 뚫은 거 보겠습니다. 자, 그 친구가 주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군요. 우리는 지금 뿅뿅뿅을 탐색하고 있어요. 뿅뿅뿅은 심사숙고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니고, 자, 이제 나옵니다. 아주 빠르게 의식 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뾰로롱을 인식하기보다는 그 결과 뒤에 따르는 감정과 생리적인 반응만 인식하게 되지요. 라고 해서 100이죠. 100. 100이니까 또 앨리스가 나와야지. 이제 지겹죠? 앨리스 비합리적 신념. 항상 인지행동 상담에서 마이켄바움은 따돌림을 당해요. 그렇죠? 마이켄바움은 얘랑 조금 달라. 그래서 맨날 따돌림을 당하죠. 100은 항상 그리는 거지만 뿡시용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역기능적, 이젠 지겹죠? 역기능적, 인지, 도식. 그 다음에 같은 말, 역기능적, 신념. 영어로 스키마.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여기 읽었죠? 아주 빠르게 의식 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 자동적이니까. 파파팍. 자동적, 그쵸?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가 아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동적 사고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자동적 사고. 자, 8번에 다음은 절충적인 상담 접근을 지향하는 전문 상담 교사가 경수에 대해 파악한 내용이다. 경수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와 상담 개입의 과정을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하시오. 되어 있죠. 그래서 작성 방법 먼저 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은 여러분이 쓰시고 현실 치료에 근거한 전 행동의 4가지 구성 요소와 경수의 온라인 게임 행동을 연결해서 서술합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에 근거한 전 행동. 멋있어요. 전 행동하면 자동차죠. 그쵸? 자동차. 자동차 그릴까? 아이고. 이씨. 그렇죠? 근데 자 이제 얘를 눕혔어. 얘를 눕혔어요. 위에서 봤어. 위에서. 공항 이거 뭐야? 이거 선 그거. 앞에 차. 아이씨, 바퀴도 이상하게 그러시는데. 자, 우리가 핸들로 운전을 하죠. 그래서 앞바퀴로 방향을 잡으면 뒷바퀴가 따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애들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쪽에서 운전을 하죠. 그쵸? 이쪽에서 운전을 하죠. 여기가 이제 운전석이죠. 그쵸? 그럼 여기가 운전한 사람이 오너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활동하기.
그래서 요 외울 때는 요 차가 나오면 전행동이 나오면 활생, 느생. 저는 활생, 느생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생각하기. 그쵸? 그 다음에 느끼기, 생리적 반응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생리적 반응, 눈물이 줄을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어. 그쵸? 눈물이 줄을 흐르는 걸 막을 수 없고, 자, 느끼는 거. 슬픔을 느껴.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슬퍼한데? 슬프지 마라. 슬프지 마라고 했다 해서 안 슬플 수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생각하기.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건 통제할 수 있어요. 그쵸? 이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은 그래 결심했어 공부하는 거야 생각을 할 수 있죠. 활동하기는 그래 결심했어 내가 활동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활동하기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오늘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활동하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쵸? 생각하기는 그 전에 생각한 건 지하철은 역시 약속 시간을 지켜주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따라오는 거죠. 눈물이 흐르고 슬프고 빨리 지하철 놓쳤어. 짜증 하는 그 감정은 짜증 내지 마라. 짜증 너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지하철을 막 시간이 촉박할 때 지나갔을 때 내가 이 표정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쵸? 지나가는데 기분은 어떻게 놓쳤는데 웃으면서 기분 어떻게 놓쳤어 나 망했네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요 앞에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게임을 하다 보면 새벽까지 졸리지 않고 집중하게 된다. 생각하기 정말 자신이 게임을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죄송해요. 앞에 거 안 읽고 해서 죄송해요. 느낌 게임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생리적 반응 게임을 이기고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해결 중심 상담 이론에 근거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 유형 중에는 경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쓰고 그 근거를 사례에서 찾았을 것. 그래서 결국 경수 얘기 다 읽어야 되겠네요. 경수는 1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나 2학년에 올라와서는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횟수가 많아 여러 과목의 교사에게 지적을 받고 있어 담임교사에 의해 상담에 의뢰됐다. 행동관찰은 경수는 상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상담실을 두리번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경수는 또 또래에 비해서 체격이 크고 건강해 보였으나 위생 상태는 불량했고 교복 단추가 여러 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간식을 맛있게 먹으며 어떤 학생들이 상담실에 오는지, 심리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질문하는 등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족관계는 경수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부모가 이혼하였으며 아버지가 영유권을 가지게 되어 아버지, 친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 엄마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아버지는 자주 술을 드시고 경수의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부모의 이혼 이후부터 함께 살면서 경수를 돌봐주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경수에게 자주 짜증을 내십니다. 호소 문제. 경수는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자신이 게임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생각이 나오네요. 그쵸? 기분이 좋아지네요. 게임을 하다 보면 새벽까지 졸리지 않고 집중하게 되며 게임을 이기고 레벨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생리적 반응이 되겠죠. 아까 했던 거 이제 다시 읽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자신이 생각해도 게임 중독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정도고 경수는 자신이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술과 무관심, 할머니의 잔소리, 선생님들의 꾸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불평형이 되겠습니다. 왜? 근거로는 경수는 자신이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를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술과 무관심, 할머니의 잔소리, 선생님의 꾸중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기 때문이죠. 불평형의 특징은 난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남들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평형이죠. 그래서 불평형이 답이 되겠고 근거 방금 말씀해 드렸어요. 학교의 지각한 행동에 대해서 해결 중심 상담 이론에서 근거한 예외 질문을 사용하고자 할 때 예외 질문의 진행 과정을 2단계로 제시할 것이라고 작성 방법에 있죠. 그래서 예외 질문 진행 과정은 첫 번째, 예외를 확인하는 거. 첫 번째, 예외를 확인하는 거. 예외 확인하기. 그래서 질문이 어떤 게 있겠어요? 언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죠?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외, 게임하지 않았던 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게임하지 않았던 날이 있지 않았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예외 질문의 진행 과정 2단계. 2단계는 예외를 증폭시키기.
예외를 증폭시키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수가 게임 안 한 적 없는데요? 아니야,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면, 아, 맞아요. 엊그제 너무 아파서 게임을 못했어요. 그쵸? 그러면, 거봐. 게임을 안 하는 날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픈 걸 계속 할 수는 없고, 뭐 어떤 게 있어요? 엊그제 과제를 하느라 게임을 못했어요. 그러면, 거봐. 게임을 안 하는 날도 있잖아. 그러면, 과제를 조금씩 많이 하다 보면 너가 게임을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단계가 예외를 증폭시키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문제로 가볼게요. 2018년. 다음은 전문상담 교사와 슈퍼바이저의 대화 내용이다. 뾰로롱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상담기법 명칭을 쓰시오. 자, 상담교사. 프랭클의 의미치료 기법 중 역설적 의도와 뾰로롱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 역설적 의도는 내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지만 뾰로롱은 증상을 무시한 행동으로서 증상을 떠나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출문제죠, 지금. 이거는 2018년도. 그러면 이 상담교사가 물었습니다. 역설적 의도와 뾰로롱이 모르겠다. 역설적 의도와 뾰로롱을 모르겠다. 그쵸? 뾰로롱. 근데 슈퍼바이저가 대답합니다. 기출이에요. 역설적 의도는 내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도록 격려. 역설적 의도는 내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고 뾰로롱은 증상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뾰로롱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담교사가 묻습니다. 증상을 떠나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진해 한 마리가 있어요. 그의 적이 그에게 당신 다리가 어떤 순서로 움직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진해는 그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해요. 즉 어떤 것에 집착할수록 자발성과 활동성을 방해받기 때문에 지나친 집착을 무력화해서 내담자의 자발성과 활동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의미적인 거라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증상을 무시하는 기법. 이건 바로 탈수고 비반영 같은 말이죠. 탈수고 비반영 반성쟁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수고 같은 말 비반영 같은 말 반성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역설적 의도와 더불어 얘기 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지나치게 숙고하면 자발성과 활동성에 방해가 되므로 지나친 숙고를 상실시킴으로써 내담자의 자발성과 활동성을 회복시켜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주의나 지나친 숙고는 오히려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주의나 지나친 숙고를 내담자가 자신의 밖으로 돌려 문제를 무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내담자의 의식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불면증인 내담자가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 대신에 이 불면증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거나 요가를 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잠을 자는 일에 쏟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쉽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2013년도에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13년도에 아까 7번 오늘 했던 거 보겠습니다. 자, 니은이 잠이 안 올 경우 억지로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워있기보다는 아예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의 책을 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이 여기서 역설적 의도였습니다.
내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격려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이거랑 헷갈리지 않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니은이 그쵸? 잠이 안 올 경우에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기보다는 재미없는 책을, 어려운 책을 읽어보는 거야. 약간 증상을 무시하는 행동. 그래서 불면증이 왔을 때 책을 보려고 딴짓을 하는 게 탈수고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출을 출제자가 내더라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2018년도에는 역설적 의도랑 탈수과가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무 비슷하다. 구분이 모호하다. 설명해달라 그랬더니 역설적 의도는 두려워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 의도는 사실은 2013년도에 이 답이 역설적 의도였지만 어떤 거예요? 제가 발표 불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하철 탔을 때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그쵸?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여의진 않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하면서 이제 이거 손잡이 붙잡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역설적 의도는 얘가 두려워하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발표 불안이 두려우면 좋았어. 너 지금부터 뭐 모든 S대부터 모든 학교에 네가 발표하러 간다. 그쵸? 네가 오늘 발표 불안이 있으면 1학년 1번부터 1학년 10번까지 다 반을 돌면서 발표를 한다. 이게 역설적 의도거든요. 두려워하는 걸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증상을 무시한 행동, 불면증인데 아유 나 불면증 개무시하고 그럼 영화 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요게 탈수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출제자들도 사실 이 두 개 분간을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냈어요. 과연 애들은 이 두 개를 분간할 수 있을까? 시험 수강생이 아니라 수험생들은 이걸 분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문제를 낸 거죠. 근데 2013년도에 어이없게 이거 뭐예요? 이건 탈수고 비반영 얘기인데 역설적 의도로 나왔죠. 기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담교사, 얘기 다 했죠? 그 다음에 상담교사, 그러면 태도 변형 기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슈퍼바이저, 태도 변형 기법은 내담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실존적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경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상담교사,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군요. 슈퍼바이저, 네, 맞아요. 뾰로롱은 지나치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강박적인 자기 관찰을 줄이고 대인관계나 목표 등 더 긍정적인 방식에 주의를 돌리도록 함으로써 자, 긍정적인 방식이 책 보는 거죠. 돌리도록 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라고 해서 답은 탈수고, 비반영, 반성 제거 다 같은 말입니다. 3번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중학교 2학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실시하고 나서 작성한 추가오르의 일부입니다. 밑줄치 부분은 역할 연기에서 사용하는 상황 기법 중 한 가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 기법의 명칭을 쓰라. 수연이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무대로 내려가고 혜림이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보조자가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혜림이가 수연이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연이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혜림이가 주인공이에요. 혜림이를 수연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혜림이가 이제 보조자가 되겠네요. 혜림이는 이제까지 보아온 수연이의 모습을 연기하면 됩니다. 나는 수연이의 친구 역할을 해볼게요. 혜림이를 바라보며 자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혜림이가 네 수연이가 된 것처럼 서성이다가 구석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습니다. 그렇죠? 웅크리고 앉아요. 그래서 상담교사가 수연아 뭐 하고 있니? 그러면 혜림이가 이제 수연이 연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상담교사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하면서 놀고 싶은데 괜찮아? 혜림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혜림이가 수연이 따라했어요. 그럼 수연이가 내가 저 꼬라지로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상담교사가 네 수고했어요. 이제 무대 아래에 있는 진짜 수연이 올라와 주세요. 네, 수연이가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혜림이가 평소 보아온 수연이의 모습을 연기했는데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연기했는데 혜림이가 연기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나요? 수연이가 진짜 멍충이는 아니고 좀 너무 좀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애 같네요. 그렇죠? 많이 답답해 보여요. 다른 애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등지고 있었네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제가 다른 애들과 친해지려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거울 기법입니다. 자, 거울 기법은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나 되게
외모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외모에 신경 안 쓴다니까, 진짜. 나 진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친구 이제 저의 베프를 데려다 놓고 절 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저 꼬라지로 다녔구나. 난 내가 외모 신경 안 쓴 줄 알았는데 더럽게 신경 많이 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남자가 내 친구가 나를 따라하는 걸 보고, 나를 따르는 거 보고 뭘 알게 돼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사건을 보거나 밖에서 내 꼬라지가 저렇구나 하고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객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거울 기법이랑 헷갈리는 게 뭐 있어요? 이중자아 기법이죠. 자, 이중자아 기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가. 나는 헤어질 때 잘 가 했어요. 그쵸? 잘 가. 했는데 마음속으로 가지 마. 그쵸? 그래서 내가 말했죠. 나랑 헤어지고 행복해야 돼 했어요. 그쵸? 쿨하게. 난 쿨하니까 행복해야 돼 했는데 나의 마음은 내 또 이중자아가 내 친구가 떠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죠. 그쵸? 그게 이중자아 기법입니다. 자, 5번. 다음은 최 교사가 전문 상담 교사에게 민수의 문제 행동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대화 내용이에요.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강화 기법 명칭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108페이지를 펴니다. 108페이지를 펴면 6번에 차별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DRY가 있고 I가 있고 그 다음에 DRL 뭐부터 하지? DR 순서대로 제일 별로인 것부터 쓸게요. DRL이 난 제일 그냥 별로야. DRL DRA가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영어를 쓴 이유는 영어 쓰지 말 걸 그랬나? 자, different reinforcement of low rate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low예요. 우리가 로우 컷 할 때, 로우 컷 다이어트 할 때 낮은 칼로리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different니까 차별, reinforcement니까 강화. 그래서 different니까 차별. 난 남들과 차별되어 있어. 여기가 강화. 근데 이게 뭐예요? low, 낮은 비율. 낮은 비율 차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여기가 차별 강화예요. 얘도 차별 강화. 그래서 차별 강화를 different 차별, reinforcement 강화인데 이 I가 뭘까? I가 이제 incomfortable. incomfortable이죠. incomfortable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ncomfortable은 너 누워있는데 서 있어. 누워있는데 서 있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쵸? 먹는데 먹지 마. 음식 먹으면서 먹지 마.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상반 행동.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충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흡으면서 금연해. 흡으면서 금연 어떻게 할까요? 그쵸? 그래서 이게 상반 행동. incomfortable이기 때문에 상반 행동. 그래서 상반 행동 차별 강화입니다. incomfortable. 절대 일치할 수 없는 거, 불일치, 아예 할 수 없는 거, 누워있으면서 서 있어, 금연하면서 흡연해, 피자 먹으면서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충된 행동. 마지막에 DRA는 제일 좋은 거예요. A가 이제 alternative니까 대안적인 행동. 그래서 막 이 상황 총체적 난국의 이 대안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은 뭔데? 대안 행동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대안 행동, 차별, 강화. 자, 다이어트 할 건데 어떻게 해요? 먹지 말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운동을 해.
헬스장을 가. 배고픔이 미친 듯이 오를 때 헬스장을 가. 그래서 대안행동. 왜냐? 넌 살을 뺄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행동, 살을 빼려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다른 행동에 강화를 주는 거죠. 문제행동 이외에. 그래서 요거를 문제행동 이외의 행동에도 강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터너티브. 다른 대안행동을 할 때는 오케이, 네가 원래 막 폭력적인 아이인데 네가 만약에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오케이, 강화를 주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8페이지에 보시면 10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밑줄 친 걸 보면 민수의 여러 행동 중 하나만을 골라 선택적으로 관심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다이어트 할 때 공부를 하든 그 다음에 헬스장을 가든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 않는 다른 행동에 다 강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가 선생님이 바라는 행동을 할 때에만 관심을 주고 그 외의 행동을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민수가 선생님이 바라는 행동을 할 때만 관심을 주고 자, 대안 행동을 할 때에만 선생님이 바라는 행동을 할 때만 대안 행동을 할 때만 관심을 주고 그 외의 행동에서는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 행동이 뭐야? 만약에 배고플 때 네가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강화를 줄게. 그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에 앉아있는 행동에만 관심을 주어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빈도수가 뭐예요? 밥을 먹지 않는 행동의 빈도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대체행동, 대안행동, 대체행동 아무 상관없어요. 대안행동 차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형 1번.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준수의 어머니를 면담하고 나서 작성한 추거록의 일부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근거해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고 준수의 생활양식 유형을 명칭을 쓰고 생활양식 엄청 많이 나오네요. 유형을 쓰고 그 특성 한 가지를 사례와 연결되어 서술하시오 되어 있죠. 자, 밑줄 친 부분. 준수가 3살 때 다리를 다쳐서 왼쪽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도 어릴 때부터 형과 함께 태권도를 아주 열심히 해서 저희 부부는 준수를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중학교 때에는 태권도 시합에 출전해서 형은 메달을 못 받았지만 준수는 은메달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준수는 지금도 아직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친구는 열등 컴플렉스가 있죠. 열등 컴플렉스의 원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열등감 적어야 되나요? 기관 열등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잉보, 그쵸? 과잉보. 너무 애를 오냐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신경 안 써. 그래서 양육, 태만. 아무 그냥 내버린 자식이야. 그쵸? 내다 버린 자식처럼 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기 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 열등감. 어릴 때 뭐예요? 어릴 때 다리를 다쳐서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열등 컴플렉스를 좀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신체가 더 안 좋으니까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에 뭐예요? 우월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우월추구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개념은 우월추구. 그 다음에 생활양식 유형의 명칭은 뭐예요? 어디 있죠? 생활양식. 공부 내용이 준수보다 월등하게 잘해요. 틈만 나면 형에게 시비를 걸고 이제 틈만 나면 형에게 시비를 걸고 결국 서로 다투게 되죠. 그리고 준수 아빠는 가부장적이고 동생이 형에게 덤비는 것을 지금 준수가 형한테 덤비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준수를 더 꾸중하게 되는데 준수는 꾸중을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준수가 대단하네요.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은메달까지 받았네요. 그런데 준수가 친구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 학급에 있을 때마다 다른 학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형에게 시비를 걸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배형, 아까 뭐 있었어요?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이 있었죠. 사회적 유형형 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기생형이랑 회피형은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이 둘 다 4개 다 떨어져. 그쵸? 2개니까 4개가 다 떨어져요. 그쵸?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은 1도 없는데 활동 수준이 올라갑니다. 지금 형 패잖아요. 그쵸? 형한테 시비 걸고. 그러니까 타인배려 없고 공격적인데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힘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 틈만 나면 형에게 시비를 걸고 서로 다투게 되는 점이나 학급에 있을 때 다른 학생들의 말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다는 점을 보면 뭐예요? 지배형으로 볼 수 있다.
18번에 2018년에 2번 다음은 전문 상담교사가 진술을 상담하고 나서 작성한 추가록의 일부입니다. 번외 교류 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밑줄 친 대화 내용에 나타난 교류 패턴의 유형의 명칭을 쓰고 그 유형의 특징 3가지를 사례와 연결지어 서술하세요. 그래서 뭐뭐를 묻는 거죠, 지금. 교류 패턴의 유형 명칭을 쓰고 그 유형 특징 3가지. 자, 일단 밑줄 친? 네,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아빠가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화난 목소리로 지금 몇 시야? 진짜 시계를 묻는 거예요. 본인 시계 알고 있겠죠. 지금 몇 시야? 라고 한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얘는 아빠가 화내는 걸 알면서도 아주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11시 47분 57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랬더니 아빠가 너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명교류 한 거죠. 이명교류. 몇 시인지 진짜 시간을 물은 것도 아니고 또 얘도 아빠가 지금 화내려고 얘기한 건데 아주 능구렁이처럼 11시 47분 52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빠가 너 지금 당장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명교류, 암시교류 같은 말이에요. 이명교류를 적든 암시교류를 적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명교류 적어놓고 자, 특징 3가지. 첫 번째 1. 지금 몇 시야? 의 아버지 질문에 11시 47분 52초요 라고 진수의 대답을 보면 2가지 자아 상태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표면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주된 욕구나 의도, 진위 같은 것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자, 2가지 자아 상태. 자, 아버지도 당연히 PAC가 다 있어야 돼요. P만 있고 C만 있고 A만 있고 이런 건 없어요. 누구나 다 PAC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얘 이름 뭐야? 진수. 진수도 당연히 PAC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애니어그램인데 애니어그램 하다 보면 애니어그램 맞죠? 애니어그램인데 애니어그램 하면 자기의 이거 PAC 다 나오거든요. 누구나 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아빠는 지금 여기에 1번 특징이 2가지 자아 상태가 동시에 활성화됐죠. 그래서 표면에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것 같으나 그래서 2가지 자아 상태가 활성화되었다. 아빠는 지금 몇 시야라고 물었지만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이 녀석 너 죽고 싶어? 뭐야 얘 뭐하고 있다가 이렇게 됐지? 게임을 많이 했나? 게임 맞네. 다 게임이야 그쵸? 그래서 이 녀석 너 죽고 싶어? 게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몇 시야라고 물었지만 너 이 녀석 게임 계속 할래? 라고 물은 거죠. 자 얘는 대답을 11시 47분 52초요. A라고 얘기했지만 남이사 게임을 하던가 말던가 나 게임하고 싶어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게임하는데 왜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사회적 차원에서 지금 몇 시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된 요구나 의도는 너무 늦게까지 게임이냐? 라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심리적 차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째 특징은 여기가 사회적 차원이 된다는 거고 여기가 심리적 차원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이명교류의 행동 결과는 사회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몇 시냐고 묻는 질문에 몇 시라고 대답을 해도 당장 나가라는 이제 아버지의 심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도 마지막에는 뭐다? 마지막에는 당장 나가라는 아버지의 감정이 나오죠. 그렇죠? 아버지의 감정.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류 분석의 게임이니까 마지막에 불쾌 감정이 여기 비축이 되죠. 그렇죠? 여기 불쾌 감정이 비축이 되고 자, 여기서 지금 몇 시야가 불쾌 감정 비축이 됐어. 근데 얘가 이제 11시 47분 52초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자가 붙죠. 불쾌 감정에 플러스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가 방아쇠에 정조준을 해서 당장 나가가 뭐예요? 폭발. 그래서 이게 그레이 스탬프. 저 모아놨죠? 지금 불쾌 감정이 그레이 스탬프죠. 그레이 스탬프 청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기출문제 상담에 해당하는 거는 죄다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요렇게 제가 준 자료 말고 실제 기출문제 그 연도별로 풀다 보면은 한 연도에 진짜 많아봤자 2개? 뭐 2개 이상 갈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영원히 안 나온 내용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당시에만 볼 수 있고 지금은 볼 수 없는 내용이다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큰 문제 될 거 없는 건 다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전화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심리상담 어디로 전화하세요, 뭐 학교폭력 어디로 전화하세요, 그런 것도 옛날에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거 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또 법이 바뀌어서 또 번호가 달라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약간 서술형에 맞는 문제만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져나가는 게 없는데 뭐 빠져나가는 게 있다면 진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담심리 이제까지 기출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틀 동안 이제 문제풀이, 상담심리 문제풀이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건 약간 빼고, 여기에 나왔던 건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설명 받아 적으면서 이해를 했잖아요. 요거 빼고 다른 기법들을 한번 넣어서 다른 기법들도 다루어 보는 것으로 한번 상담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